새벽 5시 70대 미용사 이명순 할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다. 손녀분이 정신적 문제로 자해 시도를 했으며 현재 의무대에 격리 중이라는 믿을 수 없는 통보였다. 평소 밝고 씩씩했던 유진이 자해를 뭔가 이상했다. 그날 밤 이명수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고 군사재판 판사 임관 증서가 나왔다. 또 시작이군. 이번엔 내가 끝장을 본다. 가위를 쥔 할머니 손에서 전직 군사재판관의 위엄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70대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감동을 나눠보아요. 강원도 철원의 작은 동네,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미용실 앞으로 한 명의 중이가 걸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의자를 돌려 그를 맞았죠. 이명순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짧게 깎아드릴까요? 이명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동네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어온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죠. 중이가 의자에 앉자 이명수는 능숙하게 케이프를 둘러주었습니다. 요즘 부대 생활은 어떠세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이명수는 가위를 들어 중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가위 소리가 조용한 미용실을 채웠죠. 그녀의 손놀림을 보면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용사의 손길만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날카롭고 정확한, 마치 다른 무언가를 다뤄본 듯한 손길이었죠. 그 머리카락 말이야. 귀 뒤에서 흐트러지면 신경 쓸 일 생겨. 갑자기 던진 이명순의 말에 중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이명순의 눈과 마주쳤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군인분들은 단정해야 하니까요. 이명수는 태연하게 웃으며 다시 가위질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이는 끝까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도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이명수는 그런 일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그녀는 군에 정이 많은 할머니 정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젊은 군인들이 와서 머리를 자르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끔 부대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과거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이명순도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명수는 손녀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유진이 공군 군사경찰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유진이가 공군에서 군사경찰하고 있어요. 그 애가 자랑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명수는 손녀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명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유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하던 유진이 벌써 열흘째 소식이 없었어요. 이명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쁜가 보네. 그래도 한 번은 전화해야 하는데.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이명수는 미용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죠.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유진이가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 불안감이 슬금슬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놓친 전화나 문자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명수는 저녁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이 든다고 중얼거렸죠.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생긴 직감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명순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이 무사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이명순이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던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명순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명순 할머니시죠? 저는 공군 제17전 투비행단 김중령입니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유진이가... 할머니, 일단 침착하시고 들어보세요. 손녀분이 현재 의무대에 있습니다. 의무대요? 왜? 다친 건가요?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묘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어조였어요. 정신적인 문제로 자해 시도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무대에서 격리 치료 중이고요. 이명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자해를? 그럴 리가 없었어요. 평소 유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명순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유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할머니, 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종종 있어요. 김중령의 말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명수는 오랜 경험으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죠. 면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아직은 치료에 집중해야 해서 면회는 어렵습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이명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김중령의 말투, 설명 방식,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죠. 이명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항상 밝고 씩씩했던 손녀가 자해를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명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녀는 오래된 서류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던 그 서류함 말이죠. 서류함 속에서 낡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군사재판 판사 임관 증서였어요. 대한민국 육군 법무감 이명순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군사법정에서 최고위급 여성 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공정한 판결로 존경받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5년 전 군내 강간 및 자살 은폐 사건을 문제 삼았을 때였어요. 이명수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군 상부의 거센 압력에 부딪혔죠. 이명순 판사님, 민간 복귀를 권고드립니다. 그때 받았던 전화 통화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권고였죠. 결국 이명수는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명순이 담당했던 사건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의 자살 사건 기록이었죠. 기록을 읽어보니 그 병사는 상관의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결론은 단순 적응 실패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이명수는 그 사건의 가해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설마
이명수는 최근 군 관련 뉴스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차기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비슷한 성씨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점점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유진의 상황과 2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명수는 옛 법복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법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했죠. 또 시작이군. 이번엔 내가 끝장을 본다. 이명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온화한 모습 뒤로 날카로운 판사의 면모가 드러났어요. 그녀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이명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사재판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명수는 새벽부터 오래된 수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법무관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낡은 수첩이었어요. 대부분 바뀌었을 연락처들이지만 그래도 한두 명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박재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명수는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재훈은 당시 군 검찰관이었던 인물이었어요. 이명순과 함께 여러 사건을 담당했던 동료였죠. 여보세요? 재훈 씨? 나 이명순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순아? 정말 너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오랜만이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이명수는 유진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박재훈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어. 군 재판 기록 좀 열람할 수 있을까? 명순아, 너도 알잖아. 민간인 신분으로는 제한이 많아. 특히 진행 중인 사건은. 나도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일들 생각해봐. 박재훈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가 하나 있어. 현재 군 법무참모부에 있는데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이틀 후 박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 담당했던 사건이 남성 상관의 성추행 고발 관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명순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상관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전직 장군의 아들이야. 게다가 유력 정치인의 조카이기도 하고 군 내부에서는 차기 참모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야. 이명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럼 유진이는? 역으로 허위 고소자로 몰린 상황이야. 증거들이 조작되었고 군 상부에서는 정신 이상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해. 이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군이 또 아이를 잡는구나. 이명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사법정 조력 변호사로 신분을 위장하기로 결심했어요. 박재훈의 도움으로 임시 자격증을 발급받았죠. 명순아, 정말 위험해. 들키면 큰일 나. 괜찮아. 나도 예전에 그 일 해봤잖아. 이명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예전 판사 시절이 떠올랐어요. 비록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는 남아있었죠. 군사법정 건물에 도착한 이명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곳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옛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조력 변호사 이명순입니다. 접수처에서 신분을 밝힌 이명수는 유진의 사건 관련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이명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리관으로 앉아있는 인물이 바로 25년 전 자신을 강제로 퇴임시켰던 과거 군사법원장이었거든요. 이제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이었죠. 조력 변호사분, 자리에 앉으세요. 심리관은 이명순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처음 뵙겠습니다. 이명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청문회가 시작되자 군 검찰관이 유진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허위 고발, 군기문란, 정신적 불안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이명수는 차분히 들으면서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눈이 있었거든요. 변호인 측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명순이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심리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누군지 알아차린 듯 했죠. 검찰 측 주장에 명백한 모순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동시에 치밀한 허위 고발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명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검찰관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심리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의 타령이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이명순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때 못한 심판, 이번엔 끝까지 가겠소. 이명순도 똑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청문회는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명수는 박재훈에게서 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군 내부 문서에서 성추행 피해자들의 진술이 묵살된 정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명순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청문회가 재개되자 이명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재훈을 통해 입수한 군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하지만 검찰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피의자 이유진 일병은 현재 의무대의 격리 상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중증 우울증과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관의 말에 이명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진이 정신병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본 사건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일어난 허위 신고로 판단되며 피의자의 즉시 전역 처리를 건의합니다. 이명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의자와의 면담도 없이 어떻게 정신 상태를 단정할 수 있습니까? 조력 변호사님, 이미 전문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전문의는 피의자를 직접 만나 상담했습니까? 검찰관이 망설였습니다. 이명순의 예리한 질문에 준비된 답변이 없었던 거죠. 그건 의무대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즉,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추정 진단이라는 말씀이군요. 이명순의 논리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심리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인 측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피의자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검찰관이 반박했습니다. 피의자의 현재 상태로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자해 위험이 있어서.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순의 단호한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심리관이 생각에 잠겼어요. 면담 허가 여부는 의무대 담당의와 협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이명수는 군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유진을 직접 만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무대에 도착한 이명수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군의관이었는데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면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가 불안정해서 의사 선생님, 저는 그 아이의 조력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면담 권리가 있어요. 의사는 계속 핑계를 댔지만 결국 짧은 면담을 허락했습니다. 단 유리창 너머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어요. 격리실 유리창 너머로 유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 활발했던 손녀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유진아. 유진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왜 여기에? 걱정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짧은 대화였지만 이명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억울함과 절망감에 지쳐 있을 뿐이었죠. 유진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니?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이명순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증거는 어떻게 됐니? 다 사라졌어요. 제가 녹음한 파일도 문자 메시지도 모든 게 없어졌어요. 이명수는 예상했던 대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명수는 의무대 간호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행히 그 간호사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상했어요.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 외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자해 흔적도 없고, 그럼 자해 시도라는 게? 글쎄요. 저도 의문이에요. 오히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당한 것처럼 말이에요. 간호사의 증언으로 이명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피해자였고 군은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명수는 박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훈아, 더 파봐야겠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명순아, 조심해. 상대가 만만치 않아.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이명수는 25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자살한 병사를 괴롭혔던 상관의 성 씨와 현재 유진을 괴롭힌 상관의 성 씨가 같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 부자 관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설마 그 집안이. 이명수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죠. 25년 전 사건의 가해자가 현재 가해자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명순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25년 전 못다한 정의를 이제야 실현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이명수는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군 관련 사건의 민감성 때문이었죠. 기자님, 이건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닙니다. 군 상층부에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어요. 할머니,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명수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죠. 그날 저녁 이명수는 오랜만에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손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유진아,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이번엔 끝까지 싸울 거야. 이명수는 새벽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면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유진이 있는 의무대에 몰래 들어가서 직접 증거를 찾기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다니. 이명수는 한숨을 쉬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의무대 간호사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진의 개인 물품이 보관된 곳을 알아냈어요. 오후 2시 면회 시간을 틈타 이명수는 의무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방문객인 척하며 복도를 걸어갔죠. 다행히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았어요. 보관실 앞에 도착한 이명수는 주위를 살피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에는 여러 병사들의 개인 물품이 정리되어 있었죠. 유진이 물건은 어디에? 이명수는 조심스럽게 물품들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휴대폰, 일기장, 그리고 몇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읽어보니 유진이 직접 쓴 사건 경위서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명수는 그 메모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십니까? 이명순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군사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면회 왔다가 길을 잃어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명수는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군사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보고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명순이라는 70대 여성입니다. 잠시 후 더 많은 군사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간인의 군 시설 무단 침입, 기밀 정보 접근 시도 혐의입니다. 이명수는 체포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수갑을 차게 된 거였어요. 젊은 시절 판사로서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자신이 차게 될 줄은 몰랐죠. 경찰서로 이송되는 동안 이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였거든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직 군 판사 출신 70대 여성이 군 시설에 무단 침입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허위 조력자 행세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재판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 이명순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가족들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뉴스를 보던 이명순의 딸 지영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유진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지영은 간병인에게 부축을 받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중이던 그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 혼자서, 왜 아무 말 없이?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이명순이 과거 군 판사였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거든요. 평생 그냥 동네 미용사로만 알고 살았던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였죠. 엄마, 우리 다 포기한 줄 알았어요. 지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일에 매달려 있었던 기억,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모습들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어머니를 원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치장에 있던 이명수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결과였어요. 70대의 나이에 무리한 활동을 한 것이 몸에 무리를 준 거죠. 이명순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간수가 급히 달려와 119에 신고했어요. 환자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이명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전도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협심증 증세가 있으시네요. 무리하셨나 봅니다. 의식을 되찾은 이명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아니에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명수는 간병인과 의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장군의 아버지, 그 사람, 25년 전 사건도 그 자식이었어. 의사와 간병인은 이명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명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대를 이어서 똑같은 짓을. 이번엔 절대 안 돼.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였지만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온 거였어요. 엄마, 지영아, 미안해. 모녀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유진이만큼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이명순의 각오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자신이 쓰러져도 손녀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였어요. 이명순이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병실을 찾아온 거였어요. 김민수라는 이름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요? 어떻게 저를 찾아? 할머니께서 25년 전 담당하셨던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명수는 놀랐습니다. 25년 전 일을 누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자살한 병사의 가족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가 당시 유일하게 진실을 밝히려 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김민수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사건 기록들이었어요. 이 기록들을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당시 가해자와 현재 할머니 손녀를 괴롭힌 가해자의 성씨가 같습니다. 이명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그들이? 네,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25년 전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아들이 지금 할머니 손녀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김민수의 설명에 이명수는 분노와 함께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막지 못한 비극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기자님, 그럼 25년 전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할머니께서 당시 작성하신 판결문 초안과 증거 자료들이 유가족에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이명순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 했는지 생각났어요. 이 자료들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필요해요. 이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나서는 것이 과연 유진에게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기자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과연 도움이 될지. 할머니,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누군가는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날 오후 김민수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25년 전 은폐된 진실 때를 이어 반복되는 군 내 폭력이었어요. 기사에는 25년 전 병사 자살 사건의 전모와 현재 유진의 사건이 상세히 다뤄져 있었습니다. 특히 부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부하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은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버지가 사람 죽이고 아들이 또 같은 짓을? 군대가 이래서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가는데.
이명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0세의 손녀 지키려고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침입한 할머니로 여겨졌던 이명순이 이제는 정의로운 할머니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명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상대방의 반격이 더 거세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틀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년 전 자살한 병사의 동생이 이명순을 찾아온 거였어요. 이제 50대가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형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미안해요. 그때 제가 끝까지 해내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만이라도 진실을 알아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는 형의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는 형이 직접 쓴 일기도 있었어요. 일기에는 상관의 가혹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일기를 언론에 공개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형도 그걸 원할 거예요. 김민수 기자는 추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25년 전 피해자의 육성이 담긴 일기를 공개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나섰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군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편 군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25년 전 사건이 재조명받으면서 당시 은폐에 관련된 인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이명수는 병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저녁 이명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건강을 우려했지만 이명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나는 군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수많은 청춘들을 기억합니다. 이명순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 빚을 지금에서야 갚겠습니다. 이명순의 마지막 말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25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과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명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이죠. 이명순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어요. 여론의 압력이 워낙 거세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군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명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유진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군사법정을 열기로 한 거죠.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김민수 기자가 병원으로 달려와 이명순에게 알렸습니다. 군에서 재심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자문 판사로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명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시 법정에 설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단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자문 역할에만 국한된다는 조건이지만요. 이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법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재판 전날 밤, 이명수는 오래된 법복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몸에 맞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젊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유진아,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다음 날 아침 군사법정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시민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명순의 등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법정에 들어선 이명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선 법정이었지만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피고인을 법정으로 안내하십시오. 유진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이명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췌했던 손녀가 조금은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가해자인 상관이 입장했습니다. 이명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25년 전 자신이 마주했던 그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죠. 재판장이 재판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본 재판은 이유진 일병의 허위 고발 혐의에 대한 재심입니다. 검찰 측이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상관에게 허위 고발을 했습니다. 이는 군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명순이 자문 판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찰 측 주장에 이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동시에 치밀한 허위 고발을 계획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이명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자문 판사님께서는 객관적인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개입은 감정적 개입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명순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렸습니다. 저는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재판장이 증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제출했다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들이 제시되었어요. 하지만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죠. 이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조작한 것입니다. 가해자인 상관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하에게 성추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유진 일병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제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명수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25년 전에도 똑같은 변명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증인, 피고인이 당신에게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동료들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순이 준비한 반격이 있었습니다. 의무대 간호사의 증언서였어요. 재판장님,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명순이 의무대 간호사 증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무대에 처음 왔을 때 자해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거였어요. 이명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진이 손수 쓴 메모, 사건 당일의 부대 내 동선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재판장님, 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훈을 통해 입수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유진을 따로 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이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증거였거든요. 이명수는 마지막 증언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25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지금 피고인석에 앉은 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아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은 2번 기회를 줬지만 2번 다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명순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분노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법이 당신을 판결할 것이다.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퇴정했습니다. 법정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25년 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의 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재판장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명수는 자문 판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 이번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기립,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단상에 오르자 법정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피고인 이유진 일병, 기립하십시오. 유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이명수는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본 재판부는 이유진 일병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법정이 한순간 조용했다가 곧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명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5년 만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또한 김상철 중위에 대해서는 성추행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며 군에서 즉시 제명 처분합니다. 가해자 김상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어요. 이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안입니다. 항소하실 수는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자 이명순과 유진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2세대에 걸친 기나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유진아, 할머니가 미안해.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하게 살아야 했을 거예요. 법정을 나오는 이명순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이명순을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명순의 짧지만 강렬한 소감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이명순은 다시 강원도 철원의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재판 이후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이명순은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머리 잘라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이명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병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군 가는 거 안 무서워졌어요. 이명순이 가위를 들며 물었습니다. 왜요? 군에도 나쁜 놈 혼내주는 사람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이명순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병사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철썩, 철썩, 규칙적인 가위 소리가 조용한 미용실을 채웠죠.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70세의 손녀를 지키려고 그런 일을 하시다니. 누구든 가족을 지키려면 그럴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병사가 거울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잘랐네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요. 군대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고요. 병사가 나간 후 이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유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재판 후 유진은 명예롭게 전역했고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죠.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니? 25년 전 돌아가신 그 병사분 묘소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대신 인사드리고 왔어요. 이명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 젊은 생명을 유진이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아, 할머니, 그분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정의를 되찾아 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명수는 오랜만에 25년 전 자살한 병사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순입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형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할머니 덕분에 군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명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25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과 한을 마침내 풀어낸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이명순의 미용실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군 관계자들이었어요. 이명순의 사례를 바탕으로 군 인권 법안을 만들려고 왔던 거죠.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다만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죠. 그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거 아닐까요? 이명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할머니의 마음으로 손녀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 미용실에서 이명수는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한때 법봉을 들었던 손, 지금은 가위를 들고 있는 손이지만 두 가지 모두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였죠.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하루 일을 마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어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명수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은 나이와 직업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다.